이제 오늘은 비용 구조하고 비용 효과성인데, 아까 내가 첫 번째 세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강조했지만 겁먹지 마라. 이만큼 많이 들긴 한다. 이만큼 많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소판돈 가지고서 할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금 조달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니까, 특히 요새는 AI 비즈니스 쪽은 펀딩 받기가 되게 좋아요.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회사 IR 자료 할 때 우리가 AI 어떻게 썼느냐는 거를 별도 장표로 마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것이라는 그런 커멘트들을 갖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용이 드는 거는 맞으나, 그러나 너무 겁내지 말고, 특히 내년이 굉장히 좋은 펀딩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근데 모르겠다. 우리는 어저께 저녁에 전해가지고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저께 저녁 전까지는 상당히 내년 그 펀딩 시장이 좋은 전망을 갖다 했기 때문에, 난 사실 오늘 아침에 이건 너무 사담이다 진담인데 제일 내가 겁났던 거는 마샬러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볼까봐 그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1시간 내내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상대방들이 뉴스를 안 봤, CNN을 안 봤던지, 아니면 뭐 봤는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지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랬는데, 하여튼 anyway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게 되면 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는 환율이에요. 환율하고 컨트리 리스크.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이 비즈니스를 갖다 하다 보면은 컨트리 리스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일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면 사실 컨트리 리스크가 확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게 돼요. 저 그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렸어요. 그거 관련해서 컨트리 리스크 관련해서 약간 스타트업들 추세를 많이 보면 그런 리스크가 많은 것 때문에 사실은 싱가포르 같은 데다 법인을 만들고 국내 사업을 하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왜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시고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어서, 이거는 뭐 어저께 일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나는 시기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창립을 할 때 소위 말하는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해서 조금 진행하다가 본사를 싱가포르나 또는 미국으로 가면 이제 델라웨어라는 주를 갖다 대부분 가는데, 그 주로 가서 그쪽에다 법인을 세우고 그쪽 법인을 갖다 헤드쿼터로 하고 한국을 지사로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하는 걸 플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립을 꽤 많이들 해요. 특히 이제 싱가포르 아니면 델라웨어 둘 중에 한 군데로 플립들을 갖다 많이 하는데, 나는 사실은 지금도 연세대학교 교수고, 그때 창립할 때는 진짜 뭐 많은 부분들 학교랑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다 지사를 둔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회사가 자리를 잡고 플립을 할까를 생각해 봤었을 때는 일이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회사의 컨트리 리스크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플립을 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 시드 때 해야 돼요. 시드가 지나고 시리즈 A까지 받고 나면은 이 기존 주주들이 플립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센시티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플립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가 어저께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은 뭐 이렇게 회사 가치가 막 변한다든지 환율이 요동치면은 이 매출에 큰 영향을 받거나 또는
비용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경우는 빨리 플립을 하는 것을 권장해요. 네. 교수님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는 늦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투자자들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만약 투자자 때문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연구 시설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국내에 두고 본사 자체는 외국으로 플립하더라도 오히려 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세금 때문에. 이 실현되지 않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우리나라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플립을 하게 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 돈에 대한 이 밸류 상승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이 이 대주주인 나나 또는 이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금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일단 법인 시드 받을 때, 좀 늦으면 시리즈 A 받으려고 펀드레이징 시작할 때, 그런 때쯤에 플립을 갖다 하는 거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죠. 그때는 아직 회사 밸류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보통들 이제 국내 워낙에 창업 지원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지원을 받고 이제 법인을 설립한 게 가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여기다가 뭐 계란으로 돈 깨기 마냥 그냥 해외 법인 나는 초기 시작은 한국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이스라엘이죠. 내가 뭐 이스라엘 말을 갖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요새 같은 때 이스라엘 가가지고 창업할 일은 없는 것 같아서 한국에서 하고 시드나 시리즈 A 전에 플립하는 거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과성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면 월급날이 제일 빨리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월급 주는 날은 이렇게 빨리 오느냐? 나도 비슷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날 오면은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가요. 그래서 이 월급 지금 이제 우리 회사는 63명인데 풀타임 직원 63명 월급을 갖다가 이렇게 결제를 할 때 이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요. 상당히 무거운데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핵심은 너무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지 말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오버 에스티메이트 할수록 좋다.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비용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value proposition 같이 제안하고 핵심 활동 또 그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핵심 자원 그리고 내부에서 다 못하니까 핵심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에 대한 시장 가격을 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이제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마 경영학과 학생들은 다 굉장히 쉽겠지만 이 변동비용하고 고정비용으로 나눠서 이 각각의 비용 구조를 갖다 계산해 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메리엄이 지금 리딩하고 있는 마음검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개발하는 앱 개발 또 사이트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우리 학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이게 얼마만큼의 퀄리티가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작업들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그게 인허가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또는 인증 시험 통과를 한다든지 또는 내부 사용성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재반 활동들 고객 관리 그 다음에 이 각각 우리가 외부에서
쓰는 또 핵심 자원들이 있어요. 우리 혼자가 다 못해요. 그리고 내가 특히 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나는 뭐가 제일 걱정되냐면 사람들이 그리디하게 보이는 창업자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사람이 나이스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사이좋게 지내게 가는 걸 좋아한다 다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어떤 산업계가 굉장히 생각보다 좁아요. 상당히 좁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른 사업들하고 사업체들하고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고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서 내가 그 모든 거를 갖다가 다 내가 스스로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핵심 활동도 내가 스스로 다 하고 몇몇 아주 악명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은 처음에는 파트너십을 맺었다가 나중에는 그 파트너십 맺은 회사의 핵심 IP나 사람이나 또는 기타 등등을 빼내가서 본인 스스로 자기 회사 내부에서 그런 걸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좋은 쪽으로 결론 나는 거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가장 최근에 그걸 잘못했다가 굉장히 어려워진 회사가 롯데 헬스케어 같은데 롯데 헬스케어 같은데 롯데바이오가 처음에 회사를 만들고 나서 옛날 생각하고 아주 조그마한 스타트업의 그 핵심 기술을 서로 그 공유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1년 만에 이제 자기가 인하우스하고 쫓아냈어요. 그 스타트업을 쫓아냈는데 그렇게 쫓아낸 스타트업이 해픈투비 그 스타트업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타트업이 이제 엄청 그걸 여러몰이를 갖다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롯데가 그 사업을 접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실제로 그 핵심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동 비용 할 때는 뭐 재료비, 연료비, 운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디지털 쪽에서는 이런 거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0인 반면에 그래서 이거 별로 돈이 안 드는가 보다 이럴 거에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또 다른 쪽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되게 많고 특히 AI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다른 쪽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고정 비용은 뭐 여러분 많이 짐작하겠지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처음에 그 테헤란로 같은 데나 또는 이런 판교 같은 데 아주 좋은 데다가 아주 비싼 건물에다가 임대료 내고 들어가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비용은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 사용료가 제일 많은데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외부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든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대충 감으로 뭐라고 그러냐. 인건비는 우리가 이게 매년 급여 대장을 갖다 보면은 요번 달에 이 회사에 네트로 얼마의 인건비가 들었는지 나오잖아요. 그냥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요번 달에 인건비를 6억을 집행을 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한 18억 정도 비용이 월에 들어간다. 곱하기 3을 하거든요. 인건비에. 그래서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갖다 하면 좋고요. 자, 이제 요거 마음검진 같은 경우 우리 보게 되면은 웹사이트 구축하고 앱 개발하는 쪽. 이 개발하고 나서
유지보수 업데이트하는 비용이 의외로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클래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거 신청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 한 번 해가지고 크몽이나 또는 외주 업체 써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나면은 그걸로 끝날 거다라고 생각할 텐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외주를 줘서 뭔가를 갖다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그거를 라이어빌리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급해서 외주를 써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지만 이 시스템은 오래 안 간다. 당장이라도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망가질 수 있는 걸 우리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부채다, 라이어빌리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보통 많이 가면 한 2년 정도 가요. 2년 정도 가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인허가 쪽이나 내가 보기에는 학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외부에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가치 제한을 보장하기 위한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거의 인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게 특허 비용이라든지 논문 비용이라든지 인증 비용이라든지 내부 테스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객관리 쪽도 기본적으로 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면 서비스 운영팀이 붙어요. 서비스 운영팀이 붙는데 그 서비스 운영팀은 서비스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마음검진 서비스는 1년에 한 80만 명 쓰는 서비스인데 풀타임 운영하는 인력이 2명이 붙어요. 그래서 그 2명이 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 마음 검진의 발생하는 대클라이언트 이슈들을 갖다 대우는데 그 풀타임 2명 정도가 들어간다.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는 틀리지만 한 80만 명, 연 80만 명 정도 드는 서비스에서 운영 비용만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HIV 측정 모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라이센스 인을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사서 여러분 시스템에 꽂는 이제 그런 경우에 이 비용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근데 이 비용을 아끼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체 개발하겠다 모든 것 네버.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우리 프로젝트 미팅을 했었을 때 이제 우리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이 웨어러블에서 나오는 이 애플 워치하고 갤럭시 워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해주는 그 API를 갖다가 쓰자마자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갑론을박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아니면 갖다 써야 된다? 물론 갖다 쓰면 이제 기술적으로 디펜던시가 걸리니까 회사에 좀 위험 부담이 커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서 쓰기로 했어요. 사서 쓰기로 해서 그게 한 100명 미만은 한 달에 400불 뭐 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가격이 있는데 이렇게 사서 쓰기로 한 API를 갖다 사서 쓰기로 한 결정을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타임 투 마켓을 땡길 수 있다. 그래서 타임 투 마켓을 갖다가 땡기고 그거 실제로 타임 투 마켓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내재화하는 작업을 하자.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외부에 있는 미국 업체인데 미국 업체 API를 갖다 쓰기로 했는데 그런 것처럼 계약에 따라서
이런 변동 비용들, 특히 외주 업체들 또는 외부 API 제공 업체들에 대한 비용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도 외주를 갖다 주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디지털 헬스 쪽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나를 빼고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회사들은 다 의사 선생님들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뭐 의학 지식은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근데 이런 분들 중에는 아예 회사 내에 개발팀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100% 외주를 갖다 주고 외주관리만 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는 스킬은 축적돼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갈아엎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 위에 축적되고 축적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인하우스에서 그거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당장은 별로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1년, 2년이 지나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회사에 있는 ML 머신러닝 팀은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5명 위에 CIO가 있어요. 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있는데 여러분 선배예요. 여러분 한 20년 선배 정도 되는데 그 양반이 지금 우리 ML 팀을 리딩한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좀 넘었어요. 4년 동안 넘으면서 퇴직자는 거의 없었고 계속해가지고 사람이 더 들어오면서 이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또 그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걸 표시해주는 그 노하우들이나 경험들은 쌓이기 시작하니까 요새는 꽤 할만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현재 퍼포먼스가 어떤지를 갖다 내가 보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인폼드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는 요거는 나는 가급적이면 인하우스에 가져가면 좋겠다. 뭐 센싱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라이센싱 인해도 전혀 지장이 없지만 이런 것들은 내부를 갖다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핵심 활동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뭐 제일 많이 드는 게 일단은 데이터 처리하고 분석하는 비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물론 100명 고객 했을 때하고 10,000명 고객 할 때하고 100%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러나 해당되는 관련되는 이런 활동들은 순층이 꽤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고 이 핵심 자원에 따라서 핵심 파트너십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들이 달라져요. 우리 아까 학원팀에서 내가 자꾸 학원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원팀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비용 구조를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갖다 해줬는데 정말 케바케예요. 보면은 회사에 따라서 또 그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나는 한 가지만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해당 어떤 리소스에 대한 핵심 파트너는 꼭 복수로 가져가요. 복수로. 그래서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센싱 기술이다, 아이 트래킹이다. 그러면은 그 아이 트래킹과 관련돼서 적어도 2개 이상의 API를 갖다 제공해주는 2개 이상의 회사하고 항상 스탠딩 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져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업체에 올인하는 거는 only one condition. 뭐냐? 지분을 나눴을 때. 지분을 나눴을 때가 아니면 멀티플 꼭 뭐 그렇다고 3개, 4개 막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개는 동일한 핵심 자원에 대한 핵심 파트너십은 2개씩은 가져가야 된다. 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책, 지금 우리 메리엄이 PM하고 있는 마음책 서비스에 관련된 비용이에요. 고정비용 때는 한 35억 지금까지 들어간 걸로 비용으로 해서, 그리고 변동비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뭐 한해서 한 1억 5천 정도의 변동비가 들어가고, 판매 가격은 지금 개당 2만 원이에요.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손익분기점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는 한 20만 명 정도 쓰면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년에 한 60만 명 쓰니까 손익분기점 넘은 건데, 근데 이게 그 실제 요 내용 요 정도,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이렇게 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마스킹을 한 거예요. 실제 숫자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제시하기 위해서 제공해 준 거고, 이거는 약간 가상의 숫자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미니멈 이 정도의 계산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트 베네핏 손익분기점 가는 데에 최소한 현재 유닛으로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리소스를 갖다 어디에다 더 많이 넣을 것인가 이걸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최소한 한 20만 명 정도 쓰는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홍보비를 갖다가 늘려서 현재 인원수를 갖다 더 늘린다든지, 또는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외부하고의 협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또는 판매 단가나 또는 고급 서비스 옵션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형식의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실제 회사에서 맨날 이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 현재의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지 빨리 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의 트렌드가, 예전에는 기술 상장을 할 때는 매출을 안 봤어요. 근데 요새는 기술 특례 상장, 그러니까 기술만 보고서 상장시켜준다 라는 거를 할 때에도 매출을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으로 한 달에 20억 정도의 매출이 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상장할 시도도 하지 말아라. 검토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그 레베뉴하고 코스트를 어떻게 맞춰갈 거냐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변동비용 시 AI, 생성형 AI 비즈니스 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 첫 번째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이 듭니다. 우리 회사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인건비 제외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구글 클라우드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API 호출, 모델 그 러닝하는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돈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모여지면은 우리가 쉽게 업데이트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모델 경량화시키는 거. 그래서 요새 온디바이스 AI라고 많이들 하죠. 온디바이스 AI로 해서 많은 부분 이 디바이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처리해서 이 추가 학습이라든지 네트워크 코스트를 갖다 줄이는 쪽으로들 많이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수집하고 레이블링하는 비용인데요. 이게 뭐 초기 데이터만 수집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레이블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다음 주가에는 전남대를 가요. 전남대를 갖다 가는 이유는 뭐냐? 전남대에는 펫이라고 하는 영상기기가 있어요. 그 펫이라고 하는 영상기기를 찍는 교수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그쪽에서 찍는 펫 데이터를 우리랑 같이 공유해 주는 걸 대가로 해서 우리가 그쪽에다 연구비를 제공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공동으로 논문을 쓰고 국가 그랜트를 따는 그런 협상을 하러 그게 이 AI 비즈니스하는 스타트업 대표의 매우 많은 일상 중에 하나예요. 어디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네이버를 갖다가 얼마나 어느 수준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받아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액티비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모델링 재모델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AI 모델 초기에 구축하고 학습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요. 특히 요새 이제 인공지능 대학원 나온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에 우리 기업 같은 데 와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그 온도잡 트레이닝을 해야지 어느 정도 작업을 하지 뭐 오자마자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바로 현업에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초기 학습 비용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기술 인프라 구축하고 라이센스 구축하는 비용 그 세 번째 거 보안 비용 보안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용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우리는 올해 3월 달에 국제 인증을 받았는데 히파라고 하는 그 히파 인증이 없으면 미국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프리컨디션으로 꼭 받아야 되는 건데 히파 인증 하나 받는데 4천만 원? 한 번에 4천만 원 매년 받아야 돼요.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씩은 고정비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 들어간다. 그리고 그 핵심 자원하고 파트너십 관리랑 관련된 비용으로는 AI 전문가 그리고 도메인 전문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는 거 이거 비용 꽤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이제 요새는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요. 처음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AI 전문가들 비용 단가를 하도 올려놔서 우리 같은 스타트업에서는 도저히 제공해 줄 수 없는 비용으로 인건비를 갖다 올려놨어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많이 잘려요. 왜 잘리냐면 그렇게 높은 연봉으로 고용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나오는 아웃풋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인건비가 작으면 그냥 킵하고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킬 텐데 뭐 인건비만 일인당이 억대를 가는데 근데 이 실제로 퍼포먼스를 갖다가 잘 못 내면 보통 한 2분기, 3분기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압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나는 요새도 이제 매번 채용 면접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히 개발자들이 임금에 대한 약간 뭐라고 그럴까 고집? 아직 같은 게 있어요. 난 얼마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 같으면은 처음에 오히려 덜 받고 대신에 내가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어떻게 빨리 올려줄래 하는 걸 가지고 더 협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들은 그런 식으로 협상을 안 하고 초기에 얼마를 갖다가 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보통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비용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3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 셋 다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 인공지능 모델이 파인튜닝 여러 번 하면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은 한 번 돌릴 때마다 돈이 우르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을 경량화하는 그런 작업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새로운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클리닝을 해서 그걸로 모델을 재학습시키는 그 프로세스가 지금 대부분의 회사는 수작업으로 합니다. 그 수작업으로 그거를 하는 동안에 돈이 꽤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게 되면은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시스템의 퀄리티에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AI 비즈니스 회사가 조금 자리를 잡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를 레이블링해서 그걸 클래시파이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학습시키고 하는 과정을 수작업이 아니라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량 기반의 요금제 선택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핵심 파트너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는 이얼리 베이스로 연간 비용으로 얼마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그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거에 절반도 못 쓸 것 같다. 이러면은 계약을 갖다가 수정해서 사용량에 맞춰서 계약들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다 그 대표가 혼자서 신경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기업의 조직으로 또는 시스템으로 현재의 클라우드의 사용량 또는 이 인공지능 API의 사용량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 컨트랙트를 가져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는 우리가 스포티파이에서 생성형 AI 써서 개인화 플레이리스트 제공하는 거. 아마 여기서 스포티파이를 쓰는 사람들 많을 텐데 나도 쓰고요. 그 플레이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추천 플레이리스트를 보면 귀신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이제 24년 한 12월 하순 정도 되면 1년 동안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것만 또 앨범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요. 한 2025년 3월까지 내내 그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보게 되면은 상당히 큰 밸류를 갖다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AI 모델 개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전문가 고용해가지고 자연어 처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습된 AI 모델이나 라이센스 비용 제공을 해주고 이제 실시간으로 플레이리스트 생성할 때마다 서버 처리 비용 같은 거는 별도 비용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 주기별로 해가지고 재학습시키는 그 작업들도 변동비로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실제 사례가 핵심 활동하고 비용 같은 경우에 고정 비용에서 뭐 GNU 서버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시스템 통합 비용,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 아티스트들한테 로열티 주는 비용, 그리고 데이터셋 라이센스 계약하는 비용,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의 사용에 따라서 음원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트랙 사용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하면 이렇게 표에 있는 비용 구조 세부 분석처럼 나오고요. 이건 에스티메이트예요. 스포티파이가 이 내용 안 해줘요. 그냥 우리 메리엄이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아마도 이 정도 들지 않았을까? 해서 보면은 한 토탈로 했었을 때 고정비로 한 300만 불, 난 너무 작게 잡은 것 같긴 한데 330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300만 불 하면은 100만 불, 10억, 100억, 50억, 50억, 75. 그리고 월간 운영비가 한 190 million USD. 이거는 좀 현실적인 것 같아요. 190 million USD 정도 아마 그 정도 안 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 이 추가 비용에서 유치하는 비용도 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총 비용 같은 경우에 한 2,353 million USD, 그러니까 한 2.53 빌리언 USD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이 정도의 합계가 나올 것 같다. 열심히 많이 팔아야죠, 프레미엄. 그래서 이제 비용 최적화하는 거는 서버 최적화하고 동적 확장하고 자동화 도입하는 거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스포티파이 사례를 갖다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스포티파이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굉장히 AI 잘 사용하고 또 OS 과학이 사용하는 회사이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 나누고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파트너십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할 때도 확장 가능한 쪽으로 그래서 인프라 투자하고 이 비용 구조를 갖다가 그 사용량에 맞춰서 밸런스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우리 스포티파이 사례를 보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비용 구조에 대한 얘기인데요. 혹시 비용 구조 관련돼 가지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준영님? 네, 그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핵심 파트너십을 여러 개로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생성형 AI API를 쓰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게 좀 케이스가 나뉠 것 같은데 뭐 라마처럼 오픈소스 모델 쓰는 걸 제외하고는 사실은 여러 업체들의 생성형 AI를 써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뭐 구글 하나만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여러 개를 끼고 쓰는 게 맞는지 조금 궁금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건 나눠서 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서비스에서 B2B로 할 때는 GCP를 썼다가 그 개개인으로 넘어갔을 때는 B2C로 할 때는 뭐 AWS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꼭 바꿔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바꾸기를 갖다 권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언제든지 이 포션을 그 구글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AWS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게, 물론 이제 조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오버헤드이긴 한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계속 끈을 갖다가 놓지 않고 있으면은 일사유사시에는 한쪽으로를 갖다 좀 더 비중을 갖다 두는 식으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거의 한 2년, 1년 반 주기로 바꿔요. AWS 썼다가 구글 썼다가 또 AWS 썼다가 이런 식이니까 메이저 파트를 갖다가 AWS 쓸 거냐, S 쓸 거냐, 구글 쓸 거냐 하는 것들을 갖다 그때그때 이렇게 비용 구조 봐서 변동비하고 고정비 비용 구조 봐가지고 우리 트래픽 봐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더 좋은 조건을 갖다 제시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바꿔서 써요. 그래서 이 완전히 한쪽을 잊어버리고 올인한다? 이건 되게 조금 위험한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으면 질문 먼저 받고, 혹시 비용 구조 관련돼서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오케이, 그럼 추가 질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마다 서비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를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아마존 이런 데서 나오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초기부터 되게 쓰면 그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서, 그거가 실제인지 아니면 약간 좀 마케팅용으로 그건 너무 프라이빗한 내용이어서 그건 우리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AWS나 구글은 다 세일즈 랩들이어서 그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응답을 갖다 하기 어려워요.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 16분인데 10분만 쉬고 26분에 만나서 마무리할게요. 26분에 봅시다. 네, 이제 우리가 수익 파트를 지난주에 봤고 비용 파트를 이번 주에 봤으면은 이 수익과 비용을 서로 한꺼번에 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비용 효과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익 구조하고 비용 구조를 갖다가 비교하는 건데, 말하자면은 숫자로 표현되는 끝판왕이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우리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한지 안 한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 효과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특히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인허가 쪽 할 때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범불안장애 치료제 품목 허가를 받는다. 식약처에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국민 건강보험에 이걸 갖다가 수가를 갖다 받아야 돼요. 수가를 받으려면은 그러면 기존의 그 프로세스에 비해서 기존의 약에 비해서 이런 우리 주식회사 하이가 만든 약을 갖다가 썼을 때 과연 얼마나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입증해야 돼요.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은 보험 수가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디지털 헬스 쪽이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에서도 이런 비용 효과성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나 이거 맨날 볼 때마다 헷갈리는데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어떤 방법보다 좋냐? 그거는 아니에요. 도메인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 네카라고 하는 보험 수가를 갖다가 하는 데에서는 비용 효과 분석을 갖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 기관이나 또는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4가지 분석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4가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라는 거는 보여줘야 되는데 이름이 되게 비슷비슷해요. 4가지가 비용 효용 분석이 유틸리티고 비용 효과 분석이 이제 에피커시고 비용 편입 분석 그 다음에 비용 최소화 분석. 그래서 앞에 비용은 똑같고 중간에 있는 단어만 효용, 효과, 편익 그리고 최소화 이렇게 4가지가 중간에 있는 단어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게 되면 비용 효과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게 이제 대부분 의약품 할 때 나오게 되는데 QALY는 뭐냐면 그 품질 보정 수명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은 내가 얼마나 몇 년 동안이나 질 좋은 품질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은 그런 삶을 더 많이 살 수 있느냐, 연장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약물을 사용했었을 때는 한 0.5 정도의 만족도로 4년을 더 살 수 있고 B라는 약물을 사용했었을 때는 0.75 정도의 만족도로 한 2년을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곱해보는 거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한 QALY가 한 2 정도 나올 거고 B는 한 1.5 정도 나올 테니까 그래서 A가 더 좋은 옵션이다. 이게 효용 쪽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통 커피하고 에너지 드링크 사례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많이 쉽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 효용 분석 가장 기본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물론 어썸션을 하죠. 가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이 이 비용 효용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피카시를 갖다 보는 거는 비용 효용 분석이 너무 어렵다. 현재 상태에서는 만족도라는 걸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자녀 수명을 갖다 이렇게 계산하기도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숫자를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면은 그 효과만 가지고서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에너지 드링크가 있고 B라고 하는 에너지 드링크가 있는데 A는 각성 효과가 한 10 정도 나오는데 가격이 2,000원이고 B는 각성 효과가 한 8 정도 나오는데 가격은 1,600원이다. 그러면은 1,000원, 100원당 각성 효과를 치면은 A 드링크는 한 0.5 정도 되고 B 드링크도 한 0.5 정도 되니까 둘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런 형식의 방식이 효과성 분석. 보통 의료 쪽에서 많이 해요. 의료 쪽에서는 만족도나 이런 걸 갖다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신약이 나왔을 때, 요번에 그 어저께서부터 우리나라에 레카네맘이라고 하는 치매 치료 백신이
처방이 가능해졌어요. 한 달에 3,500만 원. 일주일에 2번씩 정맥 주사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3,500만 원으로 책정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비용 효과성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3,500만 원은 사실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갖다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제약회사들은 이런 그 자료를 갖다가 증거로 제시하면서 3,500만 원이 너무 비싼 비용이 아니다. 이런 걸 갖다 강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대 편익, 얼마나 편리하냐 하는 것들을 갖다 비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매형님 지금 PM하고 있는 마음검진 서비스는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정신과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만큼 편익이 있느냐 하면은 진료비가 한 정신과 가면 2만 원에 교통비 4,000원 하면 24,000원 정도 드는데 대신에 집에서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4,000원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비용 효과성 분석이고요. 비용 최소화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등한 결과를 나타내는 대안들 중에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를 갖다 보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말이 되게 어렵기는 한데 비열등성 테스트라고 해요. 열등하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디지털 어떤 서비스를 냈는데, 우리가 낸 이 디지털 서비스가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는 걸 갖다 입증해서 그거를 통해서 가격이 훨씬 싸니까 서비스의 퀄리티가 열등하지 않다면은 우리 서비스를 갖다 사용해 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학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I가 첨삭해 주는 거하고 조교가 첨삭해 주는 거하고 서로 비교를 갖다 했다. 우월하다가 아니라 열등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갖다 내게 되면, 그 열등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가지고서 대신 우리는 예를 들어서 2배 빨리 응답을 주고 그 비용도 훨씬 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경쟁력 있게 표현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은 다 엄정한 그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마음 검진 서비스를, 인공지능 서비스니까 이게 정말 전문의처럼 정확하게 진단하느냐 하는 걸 갖다 보기 위해서 전문의 진단하고 마음 검진 서비스 진단한 거를 갖다가 서로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문 쓰는 거예요. 논문 써서 그 열등하지 않다. 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요. 이런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우리 요번에도 지금 우리 매령 팀에서 중앙대병원하고 같이 120명인가요? 네, 120명 해가지고 이런 그 검증 작업을 또 들어가서 전문의가 진단한 결과하고 마음 검진이 진단한 결과가 열등하지 않다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고,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 그런데 병원에 올 필요 없고 비용이 안 드니까 널리 보급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뭐 그거 서울시 과제가 지금 얼마예요? 예산이? 예산은 2억.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인데 2억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열등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냥 뭐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아무리 검증해봤자 안 믿으니까. 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쪽 분야에서 키 오피니언 리더, 우리가 KOL이라고 주로 그러는데, KOL에게 가가지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진단하는 거하고 우리 시스템 한 거하고 비교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에 갖다 이렇게 하면 우리 2억 드릴게요.
그렇게 하고서 실제로 120명을 막 이제 좀 있으면 지하철 광고에 막 나올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000 아니고 이번에 중앙대학교 병원 000 의사님 연구실로 연락하라고 저 지하철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그 디지털 쪽 솔루션들이 기존의 아날로그 솔루션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라는 걸 갖다 입증하는 정도로 쓰입니다. 2억 들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냥 2억 나겠네. 그냥 이용만. 마음.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교수님 하시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료진한테 컨펌을 받으면 되지만 저희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대학에서 내는 입시에 대해서 한 번 더 그거 입시 대응하기 위한 학원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럼 저희는 키오피니언 리더가 학원들에서 저희가 검증받아야 되지 아니면 그 시험을 출제하는 곳에 검증을 받는지가 조금. 글쎄 나는 그 분야는 잘 모르긴 하지만 네. 나 같으면은 그 요새 논술하고는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어디였지? 거기에 좀 대표가 많습니다. 없나? 나는 우울증 쪽 제일 잘 나가는 대표 KOL 만나려고 15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거예요. 지난주에 15시간 비행기 타고 갔다 와가지고 내가 얻은 소득은 그거 make sense 하다. 그럼 너 우리 거 해줄래? 그럼 오케이. 내년에 펀딩 만들어가지고 해보자. 여기까지 만드는 거 하느라고 15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꼬박꼬박 있다가 다시 15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 그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 중에 논술 선생님 중에 원탑,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탑이라고 해요. 그쪽 분야의 키오피니언 리더인데 그 다른 경쟁자가 없는 그 원탑의 전문가 이렇게 리크루팅 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스터디 하는 거는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치매 쪽 원탑은 임상시험 하는데 $100 million 달러다. 1,500억이래요. 출제 측이나 심사 측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모르겠는데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바이어스가 없나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키오피니언 리더가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데서 다 대가를 받으니까 그거를 네. Conflict of Interest (COI라고) 해서 그걸 다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가가지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정직과 과장하고 같이 우울증 치료제 효과 입증을 위한 스터디를 하고 내가 거기에다가 얼마를 갖다 주고서 의뢰를 했다. 다 깨알같이 밝혀가지고 보고서에 다 써요. Conflict of Interest가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다 쓰고 그 내용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서 퍼블리시가 나. 그걸 거짓말로 안 쓴다. 그러면 그 사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매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도 그렇고 내가 어디 하이하고 관련된 페이퍼를 썼다. 뒤에다가 꼭 붙여요. 컨플릭트. 나는 그 예술대학교 교수이면서 동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프로덕트에 대한 내 프로덕트 오너다. 라는 걸 갖다 컨플릭트 오브 인트레스트로 다 밝혀요. 자, 그 다음에 그 생성형 AI 하게 되면 비용 효과성에서 잊지 말아야 이렇게 초기 개발 비용, AI 모델 개발하는 비용하고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 올해만 우리가 GPU 서버를 몇 개를 더 샀는지 몰라요. 네.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올해만 해가지고 더 서버 비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형태의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처음에 사는 것보다,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63명들 중에서 지금 개발팀장들은 경력이 지금 거의 20년 차 정도들 되거든요. 개발팀장이 개발 1팀장, 2팀장, 3팀장이 있고 거기에 머신러닝 팀장이 있어서 총 팀장이 4명인데 합치면은 전체 인원은 한 30명 정도 돼요. 개발팀이. 그러면은 그냥 기본 잡고서
연봉 1억이라고 35년. 그래서 이 기본적인 유지 보수 비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AI 쪽 많이 들고 데이터 라벨링하고 수집하는 비용. 아까 얘기했던 그 펫 영상 한 명 찍는데 140만 원. 그리고 그거 판독해주는 레디올로지스트 방사선과 의사한테 50만 원. 그러니까 이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하나 하고 라벨링 하는데 190만 원. 그래서 그건 이제 뭐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 돈이 들고 법적 윤리적인 준수 비용들, 법적 규제, 이 키 컴플라이언스 같은 거 하는 비용들, 이건 뭐 앞에 있는 비용들의 비용은 훨씬 작고요. 그 다음에 고객 지원하고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비용 효과성 분석 지속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실제적인 사례로는 WYSA AI 기반의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인데 우울 불안 스트레스 관리하고요. 이것도 에스티메이트예요.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해봤었을 때 초기 비용은 한 38만 불 정도 들었겠다. 그리고 연간 유지비는 한 10만 불 정도 들 거고 기존 대비 비용 효과 분석을 했었을 때 연간 절감 비용이 한 14.4만 4천 불 정도 비용 절감 효과 있을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 정도의 비용 효과성의 플러스가 있을 거다. 한 3.7배 정도 플러스가 있을 거다. ROI가 나온다. 이렇게 결론을 갖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비용 효과성 분석은 굉장히 많은 어썸션들이 들어요. 가정.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단단히까지 맞을 거라고 예상하는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이걸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 비즈니스가 성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냐 아니냐를 갖다가 셀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고 나면은 이거는 내가 아무래도 피보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대로 가도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판단이 나오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 비용 효과성 분석을 하고요. 이제 나처럼 의료 분야여가지고 보험 수가를 받아야 되면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정도 걸려요. 비용 효과성 분석하는데. 그래서 1년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험 수가를 예상하고 있는 게 한 달 이용권 25만 원인데 25만 원의 수가를 갖다가 받을 수 있으면 1년 정도 돈을 써서 이게 25만 원 정도의 국민 건강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이제 그런 입증을 통해서 보험 수가를 25만 원, 한 달에 25만 원으로 보험 수가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갖다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케이스는 아주 가장 엄격하게 했었을 때 그런 케이스로 진행한다.